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실내의 난방 스위치를 켭니다. 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면 방바닥이 따뜻해지거나 천장에서 훈훈한 바람이 기분 좋게 내려오죠. 맞아요.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따뜻함이라는 쾌적함 뒤에 사실은 엄청난 공학적 계산과 물리 법칙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보일러 스위치에 불이 안 들어오거나 배관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벽면 너머나 방바닥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콘크리트 아래에는 인류가 극한의 추위와 싸우며 발전시켜온 아주 정교한 연력학과 유체역학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대학교 건축공학 강의실에서나 볼 법한 건축설비 1 난방 시스템 강의 자료, 그중에서도 6주차 파트죠. 언뜻 보면 복잡한 수식과 거미줄 같은 배관도로 가득한 딱딱한 전공서적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하죠.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따뜻함 뒤에 어떤 엄청난 계산이 숨어 있는지 해독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의 삶을 쾌적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쓰는 난방이라는 단어부터 다시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펴자마자 공기조화 설비라는 다소 묵직한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기조화, 영어로 H100이라고 하면 단순히 온도를 높이거나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는 것 정도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방금 전까지는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학의 세계에서 말하는 공기조화는 훨씬 포괄적이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기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그 기류의 분포, 심지어 공기에 섞인 미세한 먼지나 냄새 같은 공기질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단순히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의 공기 자체를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고 통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 세팅하는 보건용 공기조화가 있고요. 집이나 사무실 같은 곳이겠네요. 네, 그리고 온도나 습도, 먼지에 극도로 민감한 물품을 완벽한 상태로 보관하거나 제조하기 위한 산업용 공기조화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나 먼지 한 톨에도 불량이 날 수 있는 반도체 클린룸을 떠올려 보시면 그 차이가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정교하게 디자인된 열을 우리가 있는 실내로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 방식이 또 여러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중앙난방, 개별난방, 그리고 직접난방과 간접난방. 네, 그 분류가 난방의 기본 골격이죠.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간단한 비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커다란 보일러실에서 펄펄 끓인 뜨거운 물이나 증기를 내 방에 있는 라디에이터로 쏴준다. 이러면 방 안에 직접 열을 뿜어내는 장치가 있으니까 직접 난방입니다. 정확합니다. 반면에 기계실에서 공기 자체를 훈훈하게 데운 다음에 그 따뜻한 바람을 천장의 커다란 덕트를 통해 방으로 훅 불어넣어준다면 이건 공기를 매개로 하니까 간접난방, 즉 온풍난방이 되는 거죠. 그 지하실 보일러 비유에 살을 좀 더 붙이자면 결국 핵심은 열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열 전달의 두 가지 마법 같은 원리인 대류와 복사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대류와 복사요. 네, 대류는 데워진 가벼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서 실내 공기 전체가 섞이며 데워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복사는 태양열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매개체 없이 열선이 공기를 그대로 통과해서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아 따뜻함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제가 자료를 읽다가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학교나 서양 영화를 보면 창문 바로 아래에 항상 그 주름진 금속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방 한가운데 놔도 되고 널찍한 벽면도 많은데 왜 하필 가장 외풍이 심하고 추운 창문 아래에 두는 걸까요? 그게 바로 콜드 드래프트라는 아주 치명적인 현상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배치입니다. 겨울철 창문 유리는 단열재가 꽉 찬 덕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갑잖아요. 얼음장 같죠. 실내에 따뜻했던 공기가 이 창문 표면에 닿으면 순식간에 차갑게 식으면서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 공기는 마치 바닥을 향해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폭포수처럼 창문을 타고 맹렬하게 흘러내리거든요.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 안의 공기가 창문에 부딪혀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였군요. 발목이 유난히 시린 이유가 그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류 방열기, 즉 라디에이터를 굳이 창문 바로 아래에 두는 겁니다. 라디에이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솟구쳐 오르려고 하겠죠. 그 뜨거운 상승 기류가 창문에서 쏟아져 내리는 차가운 공기 폭포를 정면으로 밀어 올리면서 부딪히겠네요. 일종의 열기로 만든 보이지 않는 방패나 에어커튼을 치는 셈이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결국 실내 설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안으로 침투하려는 외부의 극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할 실내의 쾌적함을 방어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일러에서 무언가를 끓여서 보내는 직접 난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직접 난방의 양대 산맥이 등장하더라고요. 증기 난방과 온수 난방. 스팀을 보낼 것인가, 뜨거운 물을 보낼 것인가. 언뜻 들으면 비슷한 물의 형체 같지만 공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증기난방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증발자멸이라는 녀석입니다. 자멸이요, 숨어있는 열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100도에 끓는 물이 똑같이 100도의 수증기로 상태가 변할 때 온도는 그대로지만 형태를 바꾸기 위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머금게 됩니다. 물 1kg이 수증기로 변할 때 무려 539kcal의 열을 방출하거든요. 와, 539요? 온수 난방이 물의 온도 변화만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열을 운반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증기난방은 스위치를 켜면 예열 시간이 굉장히 짧고 거대한 공간이 순식간에 따뜻해집니다. 배관이 얇아도 충분하고 설비비도 적게 듭니다. 거대한 공장이나 천장이 높은 대규모 빌딩에 주로 쓰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확실히 빠르고 강력하네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집에서는 잘 안 쓰이잖아요. 네, 가장 큰 단점은 쾌감도가 훅 떨어진다는 겁니다. 방열기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피부가 닿으면 화상을 입을 위험도 크고 스팀이 배관을 때리면서 탕탕거리는 소리도 꽤 크게 발생합니다. 온도 조절도 섬세하게 하기 어렵겠네요. 켜면 너무 덥고 끄면 금방 식어버리고요. 맞습니다. 극단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일상 공간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구원조수가 바로 온수 난방이군요. 그렇죠. 온수난방은 증기의 잡열이 아니라 현열을 이용합니다. 온도계로 잴 수 있는 피부로 직접 느끼는 물 자체의 뜨거운 열기죠. 방열기 표면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지 않아서 방 안이 은은하고 쾌적하게 데워집니다. 게다가 물은 열을 오래 먹는 성질이 있으니까 보일러를 꺼더라도 배관 안에 남은 여열이 방을 훈훈하게 유지해주겠네요. 네, 온도 조절도 부드러워서 주택이나 병원의 찰떡입니다. 다만 치러야 할 대가도 있죠. 예열에 시간이 한참 걸리고 배관도 굵어져야 합니다. 한겨울 동파 위험도 안고 가야 하고요. 압도적인 속도의 증기냐, 은은함의 운수냐, 확실한 장단점이 있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시스템들을 안전하게 굴리기 위해 배관 곳곳에 숨겨진 기가 막힌 부품들입니다. 아, 트랩과 배관 구조 말씀이시군요. 네, 증기 난방 파트에서 증기 트랩이라는 장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증기 트랩은 증기를 꼼꼼하게 가두는 똑똑한 문직입니다. 라디에이터 안으로 들어온 증기가 방 안의 열을 다 빼앗기고 나면 다시 차가운 물, 즉 응축수로 변하거든요. 네네. 이때 이 문지기가 열을 간직한 증기는 못 빠져나가게 꽉 막아두고 열을 다 내어준 응축수만 골라내서 보일러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 액기스는 남겨두고 다 쓴 찌꺼기만 돌려보내는 거네요. 네, 온도 차시를 감지하는 열동 트랩, 부력을 이용하는 버킷 트랩 등 그 원리도 아주 정교합니다. 똑똑한 문직이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있는데 무슨 첩보영화 암호명 같은 배관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트포드 접속법이요. 이게 사실은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요? 증기 보일러의 생명줄 같은 장치죠. 증기가 방을 데우고 물로 변해서 환수관을 타고 돌아와야 하는데 만약 이 배관이 깨져서 물이 샌다고 가정해 볼까요? 보일러로 물이 못 돌아가고 다 새어나가겠네요. 그런데 보일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불을 뗍니다. 물이 없는데 밑에서는 시뻘건 불이 계속 타오르는 빈 불떼기 현상이 발생하죠.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걸 하트포드 접속법이 어떻게 막나요? 증기가 나가는 관과 물이 돌아오는 관 사이에 일종의 우회도로인 밸런스관을 계상된 높이의 수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환수관이 박살나서 물이 새더라도 물리적인 압력의 균형 때문에 보일러 내부의 물은 안전 수위 이하로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전자 센서 없이 오직 배관의 높이와 중력, 압력만으로 폭발을 막아내는 거군요. 네, 공학의 묘미죠. 그리고 이런 설계와 함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도 철저합니다. 상당 방열 면적, 즉 ED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 자료를 보니까 증기는 0.756kW, 온수는 0.523kW로 계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표준 화폐 같은 건데요. 똑같은 크기의 방열기라도 증기를 넣으면 온수보다 열을 한 1.5배 정도 더 뿜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엔지니어들이 보일러 용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죠. 아,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네요. 자, 지금까지 증기와 온수의 공성전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바닥 자체를 무기로 쓰는 복사난방, 즉 온돌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라디에이터는 대류열에 크게 의존하지만 복사난방은 열의 50에서 70%가 복사열 형태로 방출됩니다. 방바닥 전체가 거대한 난방 패널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흥미로웠던 건 그냥 시멘트 아래에 호스를 막 까는 줄 알았는데 엄청 깐깐한 규격이 있더라고요. 배관은 15에서 20A 사이즈를 쓰고 간격은 20에서 30cm? 가장 놀라운 건 파이프 한 가닥 길이가 50m를 넘으면 안 된대요. 방이 크면 그냥 길게 깔면 편할 텐데 왜 50m 제한을 두는 걸까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건 균일한 쾌적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파이프가 100m, 200m가 된다면 처음 나온 물은 뜨겁겠지만 방바닥을 돌면서 끝부분에 도달했을 땐 이미 차갑게 식혀버리거든요. 보일러랑 가까운 쪽은 펄펄 끓고 끝부분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불균형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50m 이하로 짧게 여러 가닥으로 끊어서 촘촘하게 까는 겁니다. 온도 편차 없이 고르게 따뜻해지도록요. 균일함을 향한 집착이네요. 또 하나 집착하는 게 온도 조절이던데 온수 온도는 45에서 60도지만 바닥 표면은 반드시 27에서 35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온화상의 위험 때문입니다. 42도 정도의 은근한 열기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60도짜리 물이 지나가도 우리 피부에 닿을 땐 30도 언저리가 되도록 치밀하게 층간 두께를 계산하는 겁니다. 정말 섬세하네요. 쾌감도는 최고지만 시공이나 수리가 까다롭고 건물 하중이 무거워진다는 단점도 있긴 하죠. 네, 바닥을 깨 부셔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직접 난방 방식들을 파헤쳐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접 난방인 온풍 난방이 남았습니다. 공기를 직접 가열해서 훅 불어넣는 방식이죠.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시스템이 가볍습니다. 스위치를 켜자마자 순식간에 공간을 데워버리죠. 문을 자주 열어두는 소규모 점포나 카페, 찰떡이겠네요. 하지만 바람 때문에 소음도 심하고 급격하게 건조해진다는 게 문제고요. 네, 그래서 거주 공간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난방 방식별 쾌적도 순위가 나오던데요. 결국 복사 난방이 1위, 그 다음이 온수 난방, 증기 난방, 꼴찌가 온풍 난방이네요. 네, 우리가 이야기한 특성들이 그대로 반영된 순위죠. 복사 난방이 1위라니 왠지 뿌듯하네요. 자, 이제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미스터리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방이 여러 개인 집에서 보일러실에서 제일 먼 끝방은 왜 항상 추울까요? 물은 생각보다 훨씬 게으르고 얌체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마찰이 심한 먼 길보다는 저항이 적고 짧은 길로만 우르르 몰려가려고 하거든요. 보일러에서 제일 가까운 방으로만 쏙 빠져버린다는 뜻이군요. 이걸 직접 환수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배관을 단순히 병렬로 연결하면 첫 번째 방은 뜨거운 물을 독식해서 끓고 멀리 있는 방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럼 끝방에 사는 사람은 계속 춥게 지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결하죠? 엔지니어들의 발상의 전환, 바로 역환수 방식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들어가는 배관 길이는 2대, 돌아 나오는 환수관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이요? 가까운 방을 막는 건가요? 막는 게 아니라 늘립니다. 보일러에서 가까워서 가장 먼저 물이 들어간 방의 환수관을 제일 길게 만들어버려요. 반대로 제일 먼 끝방의 환수관은 가장 짧게 다이렉트로 연결하고요. 아, 들어가는 길이 짧으면 나오는 길을 길게 하고 들어가는 길이 멀었으면 나오는 길을 짧게 한다. 그러면 어느 방이든 전체 배관의 총 길이가 똑같아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게으른 물이 어느 방을 선택하든 겪어야 하는 전체 마찰 저항이 동일해지는 거죠. 밸브로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조건 자체를 평등하게 세팅해서 스스로 고르게 흐르게 만드는 유량 밸런싱입니다. 와, 시스템 자체를 평등하게 설계하다니 대박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무심코 켜던 난방 스위치 이면에 얼마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는지 해독했습니다. 라디에이터의 방어선, 하트포드 접속법, 50m 배관 제약, 그리고 역환수 방식의 마법까지.
내일 아침 방바닥의 온기를 느끼실 때 이 엔지니어링의 세계가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최근 고단열 건축물에서는 40도 내외의 저온수만으로도 복사난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부로 새는 열을 완벽하게 차단하니까요. 오, 절반도 안 되는 온도네요.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미래에는 건물 자체가 열을 뺏기지 않는 거대한 보온병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거대한 보일러나 굵은 배관은 박물관에 나가고 미래의 난방은 에너지를 태워 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진 열을 조용히 유지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의 생산에서 유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계신 따뜻한 방 안에서 오늘 던져드린 미래 난방에 대한 화두를 한 번쯤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